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은기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흐는 이것만 있으면 첨단 기술 없이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바로 적정 기술인데요. 이 적정 기술이 최근 농촌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정 기술 연구를 통해서 농촌의 삶과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넓어서 공경만 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분을 이렇게 또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 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자, 그 전에 우선 이 적정 기술이라는 게 뭔가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적정 기술은 참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적정 기술이라는 말, 적당하다는 말 자체는 사실 여러 가지 요소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속 가능성 있는 기술 또는 지역성이 있는 기술 또는 기술 접근성이 쉬운 기술 또 친환경적인 기술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뽑으면 이것도 다 담지는 못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쉬운 질문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하나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적정 기술의 맞은편에 있는 기술은 현대 산업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 산업 기술은 우리의 삶에 많은 편리를 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처럼 사실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기술의 편리를 활용하되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정한 기술이나 제품을 지칭하는 것이 적정 기술은 아니고요. 기술이 이런 지속 가능한 사회에 또 누구나 기술적으로 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기술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봉사하는가, 이런 기술에 대한 철학, 태도, 이런 걸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때 이 적정 기술이 아프리카 어려운 곳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말이죠. 이 농업에서는 적정 기술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적정 기술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해외 원조 기술이라는 건데요. 네. 그거는 우리나라에 적정 기술 도입된 것 자체가 해외 원조 기술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하면서 의무조항으로 해외 원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적정 기술, 해외 원조 기금이 적정 기술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의 기후위기를 발생시킨 주요한 원인은 사실은 개도국이 아니라 잘 사는 선진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곳에서 가장 많은 산업쓰레기도 만들고 있고, 환경 파괴에 관련된 문제도 그쪽에서 많이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적정 기술이 활발합니다, 실제적으로. 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더 활발하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초기에 그런 시작 때문에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적정 기술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해요. 그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농업에서 적정 기술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리고
적정 기술과 농업은 어떠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가?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이제 농업이라고 하면 보통 친환경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농업은 화석에너지 사용량이 OECD 국가 평균의 32배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 OECD에 가입된 국가들이라는 나라들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도 많이 쓰는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의 32배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죠. 이제 그것은 우리 농업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급격하게 자생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의도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화석에너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이제 네. 농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된 결과 지금 우리가 상품을 외국에 수출하려고 할 때도 이제 이 상품이 어떤 에너지로 만들어졌는가가 이제 무역에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저는 곧 머지않아서 우리 농업에 있어서도 이 먹거리가 어떤 에너지로 만들어졌는가가 무역의 장벽으로 될 때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농업 분야에서도 화석 에너지가 아닌 자연 에너지 또 친환경 에너지가 많이 도입되어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적정 기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소농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정 기술을 더 찾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적정 기술은 그 특성으로 볼 때 기계 농업이나 대농 중심에는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소농들이 훨씬 더 그 활용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만드는 주요한 것들도 소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소농이 많이 늘었죠 최근에. 예, 최근에 소농은 300만 정도라고 합니다. 도시농부들을 필요해서 기농구청 하시는 분들 법적으로 농민이 되려면 1000평방제곱미터의 저걸 소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330평 이하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고 국가적으로 볼 때 3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업농업인이 294만 이 정도 통계로 잡혀 있는데 오히려 역전된 거죠. 이 소농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지금. 그렇죠. 지금 소농은 농업 정책에 있어서도 이 지형 자체가 변화했습니다. 물론 재배 면적은 작지만 이들이 가지는 사회적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소농에 대한 정책이 저희 적정 기술뿐만 아니라 농업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적정 기술의 황무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예, 우리나라의 적정 기술은 우리가 OECD 국가 가입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OECD 국가의 해외 원조 의무 조항 때문에 이제 해외 원조 기금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지원 자금으로 활용됐던 건데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대학 중심으로 해외 원조 적정 기술이 활용되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적정 기술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 그래서 2006년도부터 자생적인 민간 활동가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주로 뭐 초기 건축 또 난로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2013년도에 완주 군수님이 적극적인 후원을 해주셔서 완주의 전환기술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민간 적정기술 활동가들이 상당히 많이 육성이 되었고 이분들이 전국에 나가 퍼지면서 이제 민간 적정기술 활동의 이제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초기에는 몇 가지로 제한된 적정기술 영역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영역이 자연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는 자원재순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원재순환할 것인가 농기구 또 건축 또는 요즘에는 학교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놀이터를 효율적인 놀이터를 어떻게 창의적 모험 놀이터로 만들 것인가까지 이 영역이 넓어졌네.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또는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또 저개발국은 저개발국대로 적당하다는 말 그대로 그 현실에 적당한 형태의 지속 가능한 기술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적정 기술 개발이 중요한 임무의 하나니까 그동안 해외도 가보셨겠어요, 그러니까. 예, 단순히 뭐 저희는 농기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정부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유럽,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것들을 주로 방문했고요. 보면서 저는 이제 농기구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농기구들을 주로 많이 봤습니다.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우리와 많이 다르구나. 외국에는 수백 가지에 이르는 적정한 농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적정 기술을 표현하지 않아도 농업의 각 단계의 규모에 맞게 그러니까 농업의 전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죠. 밭을 일구는 단계에서부터 심고 제초하고 관리 수확하는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는 이제 다양한 농기구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생적으로 농업이 발전했다면 그런 것이 당연히 있을 텐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호미를 쓰다가 경우기를 쓰다 보니까 중간 단계에 그런 자생적 농기구들이 없었던 거죠.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게 굉장히 필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농들의 숫자가 확 늘어버렸다는 거죠. 소농 지금 300만 시대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쓸 농기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그거를 응용하고 카피를 하고 응용하고 개선하는 걸 중심으로 이제 많이 농기구들을 개발을 시작하게 됐고요. 앞으로는 또 세상에 없는 농기구를 만들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진국은 있어서 편리하게 쓰는데 우리 없는 거, 이거는 이제 뭐 도입을 해야 되고 또 응용해서 더 좋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또 전혀 새로운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야말로 도전할 게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하나하나 만들 때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고생스럽긴 한데 또 만들어진 것을 보고 또 그것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세상에 그보다 좋은 희열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충남 적정기술 공유센터가 하는 일이 뭐예요?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충남 도민들을 대상으로 적정 기술을 교육하고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하는 프로젝트 가운데 적정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새로운 대체 에너지 원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프로젝트를 연구 수행하는 일을 두 번째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또 직접 교육을 하지만 또 이걸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니까 이걸 제품화해서 판매하는 일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적정기술 그 공유센터 정확하게 예. 언제 생겼죠, 그게? 2017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하는 일을 몇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 자, 그럼 이 센터는 지금 어떻게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에만 있습니까? 현재는 충남이 유일하고요. 다른 지역은 이제 센터 형식은 아니지만 아니고 그 개별 협동조합이나 개별 연구소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충남이 전국 적정기술 활동가들의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할 만큼 활동가들이 기본적으로 층이 두텁고 또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이제 이들에 대한 활동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적정기술 공유센터를 이제 짓게 된 거죠. 센터 규모로는 이제 전국에서 유일한 건데 잘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또 확산되려는 말이죠. 예,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자, 농기구를 개발할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됩니까? 예, 저희 기본 모토는 좌식 농법에서 입식 농법으로의 전환입니다. 입식 농기구를 만들 때
이제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는 농기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기존의 농기구보다는 훨씬 더 작업 효율을 극대화한 농기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농민들이 작업하면서 지금과 같이 농민의 몸을 해치지 않는 그런 농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세 가지의 중심을 두고 농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농사일 오래 하신 분들 보면 그 허리하고 무릎 아픈 분 많으시죠? 예, 그렇죠. 저도 역시 이제 유기농 10년 만에 허리 디스크가 왔고요. 그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농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적정 기술의 길로 들어섰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식으로 하는 이유가 그렇죠. 이건 뭐 그러니까 우리 저 과거의 농업은 전부 쭈그려 앉아서 뭘 작업을 해야 되니까 허리 뭐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입식으로 바꾸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농사를 지으신 분들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 네. 83%가 환자예요. 그 농민들이 10,000원 한 장 버벌버벌 하면서 아꼈던 것들을 나이 들어서 다 병원비로 갖다 치료비로 주는 게 쓰게 되는. 현실입니다. 아침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유모차 몰고 이게 농촌의 일상 풍경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문제를 현재 사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 농민들 스스로도 그냥 당연시하고 정부는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를 두어도 농민이 몸이 망가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외국의 경우 특히 유럽이나 지금 동남아까지도 지금 쭈그리고 앉아서 농사 짓지 않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 보면 그 농촌에 뭐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는 분이 거의 없는데 예, 예. 우리나라 농촌은 지금까지 다 나중에 연세 드시면 허리 구부러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고쳐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자식농법과 이식농법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남아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부 서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83%지만 외국은 40%다 이하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인과 우리나라 농민들의 몸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네. 그건 결국 농법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 그거 잘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 농업 하시는 분들도 허리 아프지 않고 무릎 아프지 않게 그런 좀 농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그동안에 센터에서 개발한 농기구가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농기구 중에서 농민들이 가장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게 제초기거든요. 제초기. 예. 그동안 이제 농약에 의존하거나 또는 뭐 동력 제초기를 주로 썼는데 순수하게 사람의 힘으로 에너지를 쓰지 않고 하되 기존보다는 훨씬 작업 효율도 높고 무엇보다 농민의 몸을 망가뜨리지 않는 제초기 4종 세트를 이미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런 제초기였는데 예. 어떤 기술이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새로운 적정 기술 제초기가 나왔다.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나요? 예, 제가 초기에 이제 귀농했을 때 제초 이제 유기농업을 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호미, 그렇죠. 또 하나는 어깨다 메고 하는 예초기. 그렇죠. 호미는 쭈그리고 앉아서 하기 때문에 몸을 망가뜨리고 그 동력 예초기는 위험하기도 하고 또 한 2시간 하고 나면 온몸이 이제 힘들죠. 힘들고. 그래서 그 중간 단계 농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4가지 종류를 개발했는데 이 4가지를 개발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계절이 있잖아요. 계절에 네. 따라서 밭의 상태나 풀의 크기도 다르고 종류가 다르잖아요. 대상이 달라지는데 한 가지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봄에 쓰는 제초기, 여름에 쓰는 제초기, 그다음에 가을에 쓰는 제초기, 또 특정한 풀을 잡기 위한 제초기 이렇게 4가지 종류를 해서 대상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방식의 제초기를 설계한 거죠. 그렇게 저희가 해보고 3년 동안 테스트를 거쳐서 농민들 직접 써보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훨씬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농기구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럼 농민들 반응은 어때요? 새로 나온 걸로 써보고서. 일단 뭐 써보신 분들은 이게 뭐 경험이 없던 거니까 이제 뭐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한 10여 차례 계속 수정상을 거치면서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편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작업하기 편하고 안전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에 맞춰서 또 적절하게 할 수 있고 뭐 냉이를 재배하는 농가들 요청으로 뭘 새로 개발했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스스로 개발하기도 하지만 이제 현장 농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맞춤식 농기구도 이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안 진주 지역의 겨울철 냉이 재배하는 농가들이 한 마을의 농가들이 전부 다 이 냉이 재배에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 이유가 겨울에 그 땅을 파서 그걸 호미를 파서 딱딱히 얼은 땅을 가지고 냉이를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하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과 상의하고 몇 차례 이제 그분들과 논의해서 어떤 형태가 필요한가를 고민해서 제초기 그 냉이 캐는 도구를 개발해서 드렸고요. 그래서 도구는 쇠스랑과 삽을 합친 것 같이 생겼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도구 하나로 그 80여 개 농가가 다시 냉이 재배를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도구란 사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파워 쟁기입니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고 땅을 파면서 흙을 뒤집어주는 일을 동시에 하는 도구인데요. 외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대로 발판을 쭉 잡아서 밀어주고 쭉 잡아만 당기면 흙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파는 것과 흙을 뒤집는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SNS를 통해서 광고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대형 그 쇼핑몰 9개에 이제 입점을 해서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소농인, 소규모로, 그 다음 귀농인들 요새 또 이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걸 써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좋다.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는 뭐 보람을 느끼시겠어요, 그러면? 예, 직접 전화를 주시기도 하고 SNS 댓글에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는 저희로서는 뭐 상당히 뿌듯하고, 또 때로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사용자의 있습니다. 피드백을 들어서 다시 이제 좀 그렇죠. 개선시킬 수 있으니까. 예. 자, 그동안에 뭐 재미난 에피소드가 없습니까? 에피소드는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제품을 만들 때는 주로 기계에서 공장에서 딱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제 고물상을 뒤져서 이렇게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원재료들을 저희 이제 기본이 이제 기존에 있는 자원을 재순환하는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 만들어진 시제품 자체가 제품 같지는 않고 뭔가 이상한 고물 같은 거 보여서 그냥 뭐 이렇게 주워 가시거나 이제 고물 하시는 분이 주워 가시는 경우도 있었고. 또 고물상 하는 분이 거꾸로 그걸 아예 주워가 버리는. 그러니까요. 고물상에 사와서 그걸 만들어 놨더니 고물상에 다시 주워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물상에 가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하면 이렇게 좋은 게 나오겠다 싶은 것들이 이제 그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고물상 쇼핑하는 것이 제 또 유일한 취미이기도 하고. 제품 개발하러 또 고물상도 가시게 되고. 자, 문제는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교육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사실 저희는 이제 교육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부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품을 사서 소비하는 소비자에 머물렀잖아요. 그 농민들 스스로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예,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위기사항을 스스로 인식하고 스스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주로 교육에 중심을 놓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에 참여하기 힘들고 또는 뭐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뭐 이제 뭐 워크숍 이런 것도 하고 같이 모여서
실습을 또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예, 예. 그동안은 이제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독립적으로 워크숍을 꾸려서 이렇게 해왔고, 작년부터는 저희 충남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셔서 해마다 정기 워크숍과 정기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제품을 그동안 여러 개를 개발해 보셨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떤 겁니까? 예, 초기 단계는 이제 저희가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있지만 또 기계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 3년은 이제 기술을 익히고 또 기계들을 구입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러한 점은 상당히 해소된 반면에 근래에는 이제 구매 요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생산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우리의 본업이 또 농민이고 농업이니까 이 부분과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고민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적정 기술은 기본적으로 원래 태동 때부터 소스를 오픈하는 것이 저희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농기구를 만들어서 도면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면 오히려 다른 분들에게도 카피해서 보급할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예. 상업적으로 써도 괜찮다고까지 얘기하는데, 때로는 이제 저희도 모르게 저희 거를 카피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거를 특허 제도를 이용해서 특허를 내버리고 저희를 역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특허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적정 기술과 관련한 것들은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기술 공유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 공유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이게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회에 공개하겠다. 대신에 이게 사회적 가치가 있으니까 특허 관련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가 대신 내고, 그 대신에 나한테는 이거의 원 기술자라는 것만 인증을 해서 역으로 공격되지 않는 방어권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발한 기술은 누구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보급력을 높인다는 거죠. 제가 만약 10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100사람이 10개씩 만든다면 훨씬 더 많이 보급이 될 수 있을 텐데, 적정 기술은 보급이 목적이지 배타적으로 그것을 생산해서 이윤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기술을 공유하고 확산시켜야 되는데, 현재 특허 제도는 그것을 막고 있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기술 공유제가 들어오면 좋겠네요. 우리도 보면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명목적인 기술 공유제는 있는데, 사실은 A와 B가 그냥 이렇게 배타적으로 하는 기술 공유제는 있어도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그런 이제 진정한 의미의 기술 공유제는 현재는 특허법상 없는 거죠. 앞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데는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차별화된 농기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소양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 또 농민, 이 땅과 이 농업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농민들로 구성이 된 거고요. 또 반면에 이제 단점이 있다면 이제 기술이나 기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 3년간은 기계, 기술, 재료 이런 거에 대한 공부에 많은 시간을 썼고요. 또 한 가지는 농기구는 이제 사람의 몸과 관련된 것이라 인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체 공학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농기구를 만들 때 애초에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전 과정, 밭을 일구는 것부터 관리 수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농기구가 어떤 게 필요할까. 그래서 30가지를 먼저 선정을 했고요. 이걸 어떻게 만들까 고민해서 초기 3년간은 우리가 기술을 모르니까, 기계를 모르니까 공부하는 시간으로 중심을 잡고 같이 기술과 기계를 배우고, 그 다음부터 매년 1년씩 3가지씩을 만들자. 그래서 10년 동안 30가지를 만들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6년 차에 이르렀는데, 이제, 현재 9가지를 개발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고, 나머지도
1년에 3개씩 이렇게 하면 10년이 되면 30가지 풀 세트를 갖추게 되면 300평 이하의 농사는 뭐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이라면 화석연화제 한 방울 쓰지도 않고도 또 기존의 전통 농기구보다는 훨씬 더 작업 효율이 좋은 그런 농기구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흐름을 다 이제 살펴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꽤 걸리는 그런 작업이네요. 그렇죠. 이게 만약 저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 돈을 벌고자 한다면 한꺼번에 확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할 텐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의 삶을 유지하면서 농사도 짓고 유지하면서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 현실에 맞게 천천히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우리 삶의 근본이 무너지지 않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일반 공장 회사를 새롭게 설립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기존의 삶은 또 무너지지 귀농하려고 했던 애초의 목적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근본은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천천히 진행하고자. 처음부터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신 이유를 또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센터장님은 이 일을 하기 전에 뭐를 하셨고 어떤 계기로 이걸 하게 됐습니까? 저는 이제 97년도에 귀농을 해서 현재 이제 24. 귀농? 예. 그럼 그전에는 도시 생활 하시다가? 예, 그렇습니다. 귀농 전에는 뭐 그 IT 쪽의 사업을 했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97년에 귀농해서 지금 24년이 되었는데 농사 10년 만에 일하다가 밭에 쓰러졌고요. 그래서 디스크 판정을 받아서 디스크. 예. 그러다가 이제 몸살림 운동이라는 걸 배워서 스스로 몸을 치료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겠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내 몸이 망가질까? 이제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제 나름대로는 이제 쭈그리고 앉는 자식농법에 있지 않나. 외국과 비교해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그 농민들이 환자가 많다. 이거는 농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농기구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 마음 먹었고 그래서 마을의 지역 주민 마을 농민들과 9명이 힘을 합쳐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해도 뭐 숲속에 이제 대장간 옛날 전통적인 대장간을 지어놓고 대장간부터 시작을 하다가 옛날 농기구도 만들어보고 단조 방식으로 현대적인 농기구도 만들어보고 이런 과정이 적정 기술과 이게 맥을 같이 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요. 그 전에는 사실 저는 적정 기술이라는 걸 전혀 몰랐던 처음에는 사람입니다.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냥 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적정 기술 이것이 적정 기술이고 또 이렇게 저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우리 충남에. 그래서 그분들과 연합회라는 걸 구성해서 활동을 하다가 충남도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같은 이제 공유센터를 운영하기까지 온 거죠. 자, IT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귀농을 해서 처음에는 그러면 작물은 뭘 했습니까? 농업. 처음에는 고구마 농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애초에 서울에서 벤처기업을 뭐 당연히 그 시기에는 벤처 초기였기 때문에 뭐 수입도 괜찮았고 회사도 이제 상당히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주변의 반대도 심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을 하려는 해서 했던 거는 지금까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보자.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잃고 거의 뭐 내가 이제 돈을 버는 기계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귀농에서는 좀 적게 벌 거 적게 쓰는 생활을 해보자.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도 이제 일종의 사치였던 것 같아요. 제가 고구마 농사 1년 지어서 얻은 총 수익은 연소득이 80만 원이었습니다. 연간 80만 원? 예. 이야, 그거. 농사가 잘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농사는 대풍이었거든요. 근데 왜 가격이 폭락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만 잘 된 게 아니라 다른 고구마 농사 잘 된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의 고통이란 그런 것 같아요. 농사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고구마 농사 거기 2,500평을 지어서 그냥 월 100만 원만 벌면 좋겠다. 그것도 적게 잡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소득이 80만 원이었던. 그래서 제가 가진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자, 이제 IT 업계도 비교적 뭐 사업이 잘 됐다고 하는데 이걸 접고 내가 귀농해야겠다 할 때 주변의 반대가 엄청 심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예, 특히 이제 뭐 어머님 같은 경우가 이제 장가도 안 간 상태라 네. 도저히 그랬다면 장가라도 가고 시골로 가라. 시골로 가서 농사 짓는다 그러면 너 장가 못 간다.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갈 때 장가라도 가고 시골 가라. 이게 말릴 수는 없다는 건 아니까 자식이 이제 뭐 고집을 피우면 꺾을 수 없다는 걸 아셔서 뭐 그랬었고요. 주변에서도 이제 뭐 돈 잘 버는 직업 놔두고 시골에 가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귀농을 해서 잘 될 줄 알았더니 고구마 농사하면서 그냥 뭐 소득도 없고 거기다 나중에 디스크까지 되고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때는? 거봐라. 아니 근데 애초에 이제 제가 잘 되려고 이제 귀농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예. 어차피 조금 버텨서 조금씩 쓰자고 했던 건데 그것보다도 너무 적게 벌리는 게 문제였던 거고 이게 농민이 힘들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이제 절실하게 느꼈고요. 뭐 그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농사 규모는 대폭 줄이고요. 대부분은 도지를 주고 이제 뭐 간단한 몇 가지만 하는데 대신에 이제 또 이렇게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기구 농사를 짓는 거니까 또 나름대로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가서 농사 일도 이렇게 힘든 데다가 이제 계속해서 한 10년 해보니까 이제 허리 디스크까지 생기고 이거 안 되겠다. 그냥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이거 뭔가 개선을 해봐야겠다고 해서 찾아낸 것이 바로 이런 적정 기술. 그 뒤에는 장모를 뭐 다른 걸 또 안 해봤습니다. 고구마 농사가 그렇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약간 고소득 작물이라고 하는 예산은 이제 사과로 유명한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사과과선 3,000평을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무농약이 그때는 힘들다고 해서 이제 농약을 했는데 이 도시촌 놈이 농약 무서운 거 모르고 농약을 뿌려대다가 또 농약 중독이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농약 냄새 근처만 가도 몸이 막 경기를 일으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접어들게 된 거죠. 농약을 치러 나갈 생각만 하면 그 전부터 이제 막 몸이 굳고 긴장이 돼가지고 막 등에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러니까 도저히 농약을 칠 수가 없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런 고생하신 것도 들어봤는데 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역시 귀농하길 잘했다. 보람, 그 다음번에 뭐 즐거움 이런 건 또 어떤 겁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귀농한 걸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얼만큼 이렇게 좀 긴밀하게 하느냐. 도시에서는 일과 일의 관계를 주로 중심으로 만났는데 지금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만나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에 구애 없이 뭐 건너서 밥 먹자 그러면 쉽게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정이라고 있고. 그러죠. 정이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저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온. 농촌에서 농업을 하려면 서로 돕지 않고는 뭐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1년 내내. 예. 서로 뭐 일의 관계도 있지만 뭐 우리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긴밀함의 정도가 도시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거예요. 제 경우에는 그게 귀농 생활을 통해서 얻은 가장 귀중한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좋다는 걸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시에서 뜨거운 맛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도시 생활할 때.
저는 이제 18살 때 다니던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원래는 이제 종교인이 되려고 이제 출가를 한 것이었는데 결국 뜻은 이루지 못하고 대신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떠돌이 노동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떠돌이 노동자 생활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죠. 예. 여러 가지 뭐 남들이 겪어보지 못할 여러 가지 일도 겪었는데 그게 뭐 그런 부분보다는 돌이켜 보면 그때 경험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농기를 제작하고 또 사람들을 대하고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고 하는데 굉장한 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노동자라고 그냥 말씀하셨는데 뭐 공장 근무 아니면 뭐 건설 현장 근무 뭐 구체로 뭘 하신 겁니까? 또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 쉽지 않은데 뭐 지붕칠하는 페인트 공도 하고 또 건설 현장 노동자 생활도 하고 또 구로공단에서 노동자 생활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주 재미있는 코너인데요. 증문즉답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좀 엉뚱하고 가벼운 질문일 수가 있는데 답변도 그냥 떠오르는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평소 무슨 생각을 하면 이런 발명왕이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 자, 발명왕 되는 비결을 물어보네요. 저는 뭐 발명가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저희 기계치에 좀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놀림도 받았었는데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제 벌써 한 10년째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뭐 그 길을 가다가도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놓치지 않고 메모하고 직접 만들어보고 남들보다는 오히려 더딘 과정을 겪었지만 이제 그걸 지속적으로 집중하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관심을 계속 가져라. 예. 그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뭐 에디슨 얘기도 있는데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필요해야 또 나오니까. 자, 다음 질문. 센터에서 적정 기술 농기구를 개발하면 특허권은 누가 가져갑니까? 돈은 많이 버나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자, 답변을 해주시죠. 저희는 가능하면 뭐 특허를 내지 않으려고 하고요. 적정 기술은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를 바탕으로 하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특허법 체계 때문에 이제 역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가끔 방어적으로 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오픈 소스로 하려고 하고요. 뭐 돈은 적당하게 벌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적정 기술로. 적정하게 벌고 적정하게 있습니다. 벌고 계시고. 자, 이번 질문은 손홍인께서 보내주셨는 것 같습니다. 자, 나이가 많은 손홍에게 딱 좋은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것조차도 저는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좀 홍보나 이런 걸 제대로 해주시면 좋은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매를 해주셔서 저희도 솔직히 이제 가끔 당황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온라인 쇼핑몰에 지금 입점을 해서 작년부터 입점해서 이제 조금 소비자들이 좀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는 뭐 적극적인 좀 광고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홍보도 지금 초기 단계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적극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질문은 농기구 개발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으셔야 되고 자, 엄청 바쁠 것 같은데 근무 시간은 어떻습니까? 자, 그리고 농사 규모도 같이 물어보고 있네요. 예, 저 초기에는
농사 규모가 수천 평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 먹지 않은 농사 규모로 줄이고 있고요. 지금 주로 이제 적정기술 농기구를 개발하는 일, 그 다음에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충남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대표를 맡게 돼서 그쪽에 많은 시간을 하려고 있어서. 하시고. 자, 농사는 혼자 지으시나요? 누구 함께 짓는 분이 있나요? 농사는 뭐 저희 대장간에 청년들이 와 있는데 예. 청년들과 뭐 같이 짓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물어봐도 되죠? 예, 예. 결혼을 하셨나요? 예, 결혼했습니다. 아, 몇 년도 하셨어요? 2004년도에 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제 두 분이 아이디어를 내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일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지금 주말부부로 살고 있어서 그럴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부인께서는 농업은 아예 안 하시고 예, 교직에 있습니다. 교직에. 자, 지금 대통령 직속 농특위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뭘 하는 겁니까? 거기서는 주로? 제가 맡은 업무는 이제 농특위가 발주하는 그 농업 관련 정책 연구 기관을 심사하고 선정하고 그분들이 연구를 잘 하시는지 수행평가를 하는 그런 네, 보람 있는 일을 하시는 거군요. 자, 적정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 교육의 앞으로의 기획은 어떻습니까? 포럼은 적정기술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중심으로 하고 워크숍은 도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시켜 나가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역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세분화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고대하는 거는 이제 청년 적정기술 활동가들이 좀 더 많이 배출이 되어서 이런 역할들을 좀 세분화할 수 있기를 저희는 고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 새로운 적정기술 활동가 육성과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또 그런 면에서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자, 적정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보급된다면 10년쯤 지나면 어떨까요? 농촌에 많이 기여가 될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하면 이제 농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적정 기술 한 가지로 저 농촌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농촌은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역 장벽이 가로막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적정 기술의 역할이 분명하게 꼭 필요하다. 네. 네. 자, 적정 기술이 앞으로 가야 할 길 이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충남에만 적정기술 공유센터가 있는데 적정기술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각 광역 단위로 적정기술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 보급과 청년 활동가들의 육성이 이루어져야만 적정기술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적정기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저도 적정 기술에 대해서는 오늘 공부를 많이 한 겁니다. 평소에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 센터장님의 최종 목표가 뭔지 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귀농을 한 것이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제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좀 하는 것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 영역에서 활동이 좀 많아졌습니다. 제 자리를 좀 대신해 줄 청년 활동가들이 많이 육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주축이 되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러기에는 뭐 저희 선배 그룹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혼자는 못하는 거니까 이제 예. 뭐 좋은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청년 농업인들을 많이 또 이렇게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분야로. 그렇죠. 도시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오려고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농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기술적인 분야에도 이렇게 지원을 농촌에 내려 정착을 하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부에서 이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농업인, 특히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 또 소농업인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농을 위한 농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소농은 우리 농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이제 기계화 농업, 대농 중심의 농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제 농업 정책도 이제 거기에 집중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서른 돌변화되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소농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뭐 도시인이든 농민이든 단 한 평의 농사를 짓더라도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다 모두가 농부인 세상이 돼야 우리 사회가 좀 더 지속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 저희 적정 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두가 농부인 세상, 사실은 제가 바라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예. 자,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NBS 인터뷰 4.0 오늘은 충남 적정기술 공유센터 이승석 센터장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적정기술이 지속가능한 미래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가는 열쇠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새로운 시대를 탐험하는 대화 NBS 인터뷰 4.0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커뮤니케이터 윤은기였습니다.